세모지 도서관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도서는 노인과 바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책장을 펼치겠습니다. 행운을 빈다. 그는 밧줄로 된 노거리를 노이 유금에 끼워 맞추고 물살을 가르는 노이 힘에 맞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어둠 속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해변에서 출발한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죠. 달이 언덕 너머로 사라져 배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노 젓는 소리와 노가 물을 밀어내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배 위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배는 노 젓는 소리만 낼 뿐 조용했습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배들은 각자 고기가 있을 법한 곳을 향해 뿔뿔이 흩어졌어요. 노이는 아주 먼 바다로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육지의 냄새를 뒤로하고 바다의 깨끗하고 이른 아침 냄새를 맡으며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어부들이 거대한 우물이라 부르는 곳을 지날 때 그는 물속에서 빛나는 모자반의 인광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갑자기 수심이 700페덤이나 깊어지는 곳인데 해류가 바닥의 가파른 절벽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에 온갖 물고기가 모여드는 곳이었죠. 새우나 미끼 물고기 떼가 몰려있고 깊은 구덩이에는 오징어 떼도 있어서 밤이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 떠돌이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이는 아침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를 젓는 동안 날치가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떨림과 어둠 속으로 날아갈 때 뻣뻣한 날개가 내는 시쉬 소리가 들려왔죠. 노이는 날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바다에서 그의 가장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그는 새들, 특히 항상 날아다니며 뭔가를 찾지만 거의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작고 여린 검은 제비갈매기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새들은 우리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는구나. 도둑갈매기나 크고 힘센 놈들은 빼고 말이야. 바다는 저토록 잔인할 수 있는데 왜 저 바다제비처럼 여리고 고운 새들을 만드셨을까? 바다는 친절하고 매우 아름답지. 하지만 너무나 급작스럽게 잔인해질 수도 있어. 저렇게 슬픈 목소리로 울며 사냥하는 작은 새들이 감당하기엔 바다는 너무 거친 곳이야. 그는 늘 바다를 라마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여성형 이름이었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끔 바다에 대해 험담을 하긴 하지만 그럴 때조차 그들은 바다를 마치 여성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낚싯줄에 찌를 띄우거나 상어 간으로 큰 돈을 벌어 모터보트를 산 젊은 어부들은 바다를 엘마르, 즉 남성형으로 불렀어요.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장소 혹은 적수로 여겼죠. 하지만 노이는 항상 바다를 여성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주거나 혹은 거두어가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다가 광포하거나 사악한 짓을 한다면 그건 바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달이 여자의 몸에 영향을 주듯 바다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꾸준히 노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무리하지 않았고 가끔 소용돌이치는 해류만 빼면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는 해류가 힘의 3분의 1을 대신해 주도록 내버려 두었고 날이 밝아올 무렵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깊은 우물 쪽에서는 일주일 동안 허탕만 쳤어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 떼가 있는 곳에서 작업해 봐야지. 어쩌면 그 녀석들 사이에 정말 큰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그는 미끼를 내리고 해류를 따라 배를 흘려보냈습니다. 미끼 하나는 40페덤 깊이에, 두 번째는 75페덤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푸른 물속 100페덤과 125페덤 깊이에 내려보냈습니다. 미끼 고기는 낚싯바늘의 자루가 뱃속에 들어가도록 꿰어져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매달려 있었고 낚싯바늘에 튀어나온 부분, 그러니까 굽은 곳과 끝부분은 모두 싱싱한 정어리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정어리들은 눈을 관통에 꿰어져 있어서 튀어나온 강철 바늘 위로 반원형 꽃천을 두른 듯했죠. 큰 물고기가 와서 건드렸을 때 달콤한 냄새와 맛있는 맛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노인에게 작고 싱싱한 다랑어, 즉 날개다랑어 2마리를 주었는데 노인은 이것들을 가장 깊은 두 낚싯줄에 추처럼 매달았습니다. 다른 줄에는 예전에 썼던 큰 정갱이와 노랑잭을 달았죠. 하지만 그것들도 여전히 상태가 좋았고 냄새와 맛을 더해줄 싱싱한 정어리도 같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굵은 연필만 한 낚싯줄들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초록색 막대기에 고리 모양으로 묶여 있어서 미끼를 건드리면 막대기가 까딱거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낚싯줄에는 40페덤짜리 여분줄이 두 타래씩 연결되어 있었고 필요하다면 다른 예비줄까지 이어 붙여서 300페덤 넘게 풀어줄 수도 있었죠. 이제 노인은 배 옆으로 튀어나온 막대기 3개가 움직이는지 지켜보면서 줄이 수직으로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부드럽게 노를 저었습니다. 날은 꽤 밝았고 금방이라도 해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붉은 기운 없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물살을 따라 흩어져 있는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는데 물 위에 낮게 깔려 해안 쪽으로 훨씬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더 밝아지며 수면 위로 눈부신 빛이 쏟아지더니 완전히 솟아오르자 잔잔한 바다가 그 빛을 노인의 눈으로 반사해 눈이 몹시 시렸습니다. 그는 태양을 피해 노를 저으며 물속을 내려다보았죠. 어두운 물속으로 곱게 뻗어 내려간 낚싯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줄을 곧게 유지하는 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야 어둠 속 깊은 곳, 각기 다른 수심층마다 그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미끼가 놓여 그곳을 지나는 물고기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다른 어부들은 줄이 해류에 떠내려가게 내버려 둬서 100회덤 깊이에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60회덤쯤에 머물러 있곤 했죠. 하지만 난 정확하게 유지하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제 운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겠어.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르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니까. 운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난 그보단 빈틈없이 정확한 게 좋아. 그래야 운이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해가 떠오른 지 2시간쯤 지나 동쪽을 쳐다봐도 눈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배는 세척뿐이었는데 아주 작게 보일 만큼 육지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아침 해는 내 눈을 아프게 했어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눈은 아직 쓸만해. 저녁에는 해를 똑바로 쳐다봐도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거든. 저녁 햇살이 더 강한데도 말이야. 하지만 아침 햇살은 고통스러워. 바로 그때 긴 검은 날개를 가진 구남조 한 마리가 앞쪽 하늘을 빙빙 도는 게 보였습니다. 새는 날개를 뒤로 젖히고 급강하했다가 다시 원을 그리며 날아올랐습니다. 뭔가 찾았어.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야. 그는 새가 도는 쪽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를 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낚싯줄도 수직으로 유지했죠. 하지만 해류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며 새를 이용하려는 듯 속도를 냈습니다. 새는 하늘 높이 올라가 날개를 멈춘 채 다시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이빙하듯 내리꽂혔고 노인은 날치가 물 밖으로 튀어올라 수면 위를 필사적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색이야.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큰 만색이야. 그는 노를 거두고 뱃머리 밑에서 작은 낚싯줄을 꺼냈습니다. 철사 낚싯줄에 중간 크기 바늘이 달린 것이었죠. 그는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끼워 배 옆으로 던져 넣고는 고물 쪽에 있는 고리 볼트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줄에 미끼를 끼워 뱃머리 그늘에 또아리를 틀어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노를 저으며 이제 수면 위를 낮게 날며 사냥하는 긴 날개의 검은 새를 지켜보았습니다. 새는 다시 날개를 기울여 급강하하더니 도망치는 날치를 쫓아 날개를 마구 푸덕거렸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노인은 큰 만세기가 도망가는 물고기를 쫓으면서 수면에 일으키는 약간의 불룩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세기들은 날치가 날아가는 바로 아래 물속을 가르며 따라가다가 날치가 물에 떨어지는 순간 덮치려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죠. 큰 만세기 때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넓게 퍼져 있어서 날치들이 도망갈 틈이 없군. 새도 가망이 없어. 날치가 너무 큰데다 너무 빨라. 그는 날치들이 계속 튀어오르고 새가 헛물만 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무리는 놓쳤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이동하고 있어. 하지만 낙오된 놈 한 마리쯤은 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내 큰 물고기도 저 근처에 있을지 모르지. 내 큰 고기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제 육지 위의 구름은 산처럼 솟아올랐고 해안은 회청색 언덕을 배경으로 한 긴 녹색 선처럼 보였습니다. 바다색은 짙은 푸른색이었는데 어찌나 짙은지 거의 보랏빛에 가까웠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자 붉은 플랑크톤이 어두운 물속에 흩어져 있는 게 보였고 태양빛이 물속에서 만들어내는 기묘한 빛도 보였습니다. 그는 낚싯줄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물속으로 곧게 뻗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플랑크톤이 많은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건 물고기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해가 높이 솟아 물속에 비치는 기묘한 빛과 육지 위의 구름 모양은 날씨가 좋으리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수면 위에는 햇볕에 누렇게 바랜 모자반 뭉치와 배 옆을 둥둥 떠가는 고깔 해파리의 보랏빛을 띤 기하학적이고 영롱한 젤리 같은 몸통뿐이었습니다. 해파리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다가 다시 똑바로 서곤 했습니다. 마치 물방울처럼 명랑하게 떠다니지만 물속으로는 1m나 되는 치명적인 보라색 촉수를 질질 끌고 있었죠. 아과 말라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환양령 같으니. 가볍게 노를 젓던 노인은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해파리의 촉수와 같은 색깔을 띤 작은 물고기들이 촉수 사이와 물방울 같은 몸통이 만드는 작은 그늘 아래서 헤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독에 면역이 있었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느라 낚싯줄을 끌어올릴 때 그 끈적하고 보라색인 촉수가 줄에 걸려 있으면 노인의 팔과 손에는 온나무나 덩구론나무에 닿은 것처럼 부스럼이 생기고 상처가 나곤 했습니다. 아구아 말라의 독은 닿자마자 채찍에 맞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쏘아댔죠. 그 영롱한 거품 같은 몸통은 아름다웠지만 바다에서 가장 기만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바다 거북이 그것들을 먹어치우는 걸 보면 통쾌해했습니다. 거북이는 해파리를 보면 정면으로 다가가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온몸이 단단한 갑옷이 되죠. 그 상태로 촉수까지 몽땅 먹어치우는 겁니다. 노인은 거북이가 해파리를 먹는 모습을 좋아했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해변에 밀려온 해파리를 굳은 살 박인 발바닥으로 밟을 때 퍽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빠르고 값비싼 푸른 바다거북과 대모거북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둔하고 멍청한 붉은 바다거북에 대해서는 친근하면서도 약간의 경멸을 느꼈죠. 노란 갑옷을 입고 기이한 방식으로 짝짓기를 하며 눈을 감은 채 고깔 해파리를 행복하게 씹어먹는 놈들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오랫동안 거북이잡이 배를 탔지만 거북이에 대한 신비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거북이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배만큼 길고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장수거북조차도요. 사람들은 보통 거북이에게 무정합니다. 거북이는 도살되어 조각난 뒤에도 심장이 몇 시간이나 계속 뛰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런 심장을 가졌어. 그리고 내 손발도 저놈들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는 힘을 얻기 위해 거북이 알을 먹었습니다. 9월과 10월에 나타날 진짜 큰 고기를 잡기 위해 5월 내내 거북이 알을 먹어 힘을 길렀죠. 그는 또한 많은 어부가 장비를 보관하는 오두막에 있는 큰 드럼통에서 매일 상어 간류를 한 컵씩 마셨습니다. 원하는 어부는 누구나 마실 수 있었죠. 대부분 맛이 역해서 싫어했지만 어부들이 일어나는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고역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감기나 유행성 독감을 예방해주고 눈에도 아주 좋았으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새가 다시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찾았군.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수면을 뚫고 나오는 날치도 흩어지는 미끼 고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지켜보는 동안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머리부터 물속으로 처박혔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이던 다랑어가 물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또 다른 놈들이 여기저기서 튀어올라 물을 휘젓고 미끼를 쫓아 길게 도약했습니다. 놈들은 미끼 고기를 에워싸고 몰아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도망치지만 않으면 따라잡을 수 있겠어. 노인은 생각하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다랑어 떼와 공포에 질려 수면으로 떠오른 미끼 고기를 낚아채려고 급강하하는 새를 지켜보았습니다. 새가 큰 도움이 되는구먼. 노인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발밑에 밟고 있던 고물 쪽 낚싯줄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노를 놓고 낚싯줄을 단단히 잡고는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랑어가 파르르 떠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줄을 당길수록 떨림은 더 심해졌고 물속에서 파란 등과 황금빛 옆구리가 보이더니 이내 배 위로 획 끌어올려졌습니다. 녀석은 고물 쪽 햇볕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총알처럼 생긴 몸통, 크고 멍청해 보이는 눈, 그리고 꼬리를 빠르고 경쾌하게 파닥거리며 널빤지 바닥에 자신의 생명을 탕탕 털어내고 있었죠. 노인은 자비심으로 놈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여전히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놈을 고물 쪽 그늘진 곳으로 차 넣었습니다. 날개다랑 어군. 그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미끼로 쓰기에 아주 좋아. 10파운드는 나가겠는걸. 그는 언제부터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말하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혼자 있을 때는 노래를 불렀죠. 거북이잡이 배나 돛담배에서 당직을 서며 키를 잡을 때도 가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마 소년이 떠나고 혼자 남겨지면서부터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기억나진 않았습니다. 소년과 함께 낚시할 때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죠. 바다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건 미덕으로 여겨졌고 노인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짜증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소리내어 말하곤 했죠. 남들이 내가 혼잣말하는 걸 들으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어. 부자들은 배에 라디오가 있어서 말도 걸어주고 야구 소식도 전해주잖아. 지금은 야구 생각할 때가 아니야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할 때야. 내가 태어난 이유 바로 낚시 말이야. 저 무리 근처에 큰 놈이 있을지도 몰라. 방금 잡은 건 먹이 활동하던 놈들 중 낙오된 녀석일 뿐이야. 놈들은 먼 바다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오늘 수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주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는군. 이 시간대라 그런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날씨의 징조인가? 이제 해안의 녹색은 보이지 않았고 마치 눈 덮인 산처럼 하얗게 보이는 푸른 언덕 꼭대기와 그 위에 걸린 높은 설상 같은 구름만 보였습니다. 바다는 아주 짙은 색이었고 햇빛은 물속에서 프리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높이 솟아 무수히 많은 플랑크톤 입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제 노인이 볼 수 있는 건 1마일 깊이의 바다로 곧게 뻗어 내려간 낚싯줄과 푸른 물속의 거대한 프리즘뿐이었습니다. 다랑어 떼는 다시 깊이 내려갔습니다. 어부들은 이 종류의 물고기를 모두 다랑어라고 불렀고 팔거나 미끼로 바꿀 때만 제대로 된 이름으로 구분했죠. 이제 태양이 뜨거워져 목덜미가 따가웠고 노를 저을 때마다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잠이나 잘까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발가락에 낚싯줄을 묶어 놓으면 입질이 올 때 깰 텐데 하지만 오늘은 85일째야. 제대로 낚시해야지. 바로 그때 낚싯줄을 지켜보던 그의 눈에 튀어나온 초록색 막대기 하나가 쑥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왔어. 그는 배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며 노를 거두었습니다. 낚싯줄로 손을 뻗어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팽팽함도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아 그는 줄을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꽉 무는 게 아니라 살짝 당기는 느낌이었지만 그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00페더 말에서 청새치 한 마리가 작은 다랑어 머리에서 튀어나온 수제 낚싯바늘의 자루와 끝부분을 감싸고 있는 정어리를 먹고 있는 겁니다. 노인은 왼손으로 줄을 조심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잡고 막대기에서 풀어냈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어떤 긴장감도 느끼지 않도록 손가락 사이로 줄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먼 바다까지 나온 걸 보면 이 계절엔 분명 엄청나게 큰 놈일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먹어라 고기야. 어서 먹어. 제발 먹어다오. 얼마나 싱싱하니. 너는 그 600피트 깊고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 있고 말이야.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어서 먹으렴. 가볍고 섬세한 당김이 느껴지더니 이내 정어리 머리를 바늘에서 떼어내기가 힘들었는지 좀 더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서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돌아와. 냄새만 맡아보라고. 정말 근사하지 않니? 이제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그 안에는 다랑어가 있어. 단단하고 차갑고 맛있는 놈이지. 부끄러워 말고 고기야. 어서 먹어. 그는 엄지와 검지 사이로 줄을 잡은 채 물고기가 위나 아래로 헤엄쳤을지도 모르니 다른 줄들도 함께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그 섬세하게 당기는 느낌이 왔습니다. 물 거야.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놈이 물게 해주세요. 하지만 놈은 물지 않았습니다. 놈은 가버렸고 노인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갔을 리가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맹세코 갔을 리가 없어. 회전하고 있는 걸 거야. 어쩌면 예전에 낚시 바늘에 걸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때 낚싯줄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자 노인은 기뻤습니다. 그냥 돈 것뿐이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물 거야. 부드럽게 당기는 느낌에 기뻐하던 찰나 갑자기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물고기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예비줄 두 타래 중 첫 번째 타래가 풀려나가도록 줄을 아래로 또 아래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줄이 노인의 손가락 사이로 가볍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에도 엄청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아주 살짝만 잡고 있는데도 말이죠. 엄청난 놈이군.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놈이 미끼를 입에 옆으로 물고 이동하고 있어. 그러다 돌아서서 삼키겠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좋은 일은 말로 내뱉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놈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다랑어를 입에 가로물고 움직이는 녀석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순간 움직임이 멈췄지만 무게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더니 무게가 더 늘어났고 그는 줄을 더 풀어주었습니다.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자 무게는 더 무거워졌고 줄은 곧장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먹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먹게 둬야지. 그는 줄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면서 왼손을 뻗어 예비줄 두 타래의 끝을 그 다음 줄의 예비타래 고리에 단단히 연결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쓰는 줄 외에도 40회덤짜리 예비줄이 세 타래나 더 생긴 셈이니까요. 조금 더 먹어라. 그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바늘 끝이 내 심장에 박혀 너를 죽일 때까지 먹어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편안하게 올라와라. 내가 작사를 꽂아줄 테니. 좋아. 준비됐니? 식사는 충분히 했고 지금이야. 그는 소리치며 양손으로 힘껏 줄을 채어 1야드 정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시 온몸에 무게를 실어 양팔을 번갈아 가며 전 먹던 힘까지 짠의 줄을 잡아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그저 천천히 움직일 뿐 노인은 놈을 단일인치도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낚싯줄은 거대 물고기용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노인이 등으로 버티고 서 있자 물방울이 튀길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물속에서 시쉿하는 낮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노인은 여전히 널빤지에 몸을 지탱하고 뒤로 젖힌 채 버텼습니다. 배가 천천히 북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는 꾸준히 움직였고 배는 잔잔한 물 위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다른 미끼들은 여전히 물속에 있었지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녀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고기한테 끌려가고 있군. 내가 밧줄 기둥이 된 셈이야. 줄을 배에 묶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놈이 줄을 끊어버릴 거야. 내가 낼 수 있는 힘을 다해 버티면서 놈이 원할 때는 줄을 내줘야 해. 놈이 밑으로 처박히지 않고 옆으로 이동해서 천만다행이군. 놈이 밑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면 어떡하지? 난 몰라. 놈이 바닥에 처박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것도 몰라. 하지만 난 뭐라도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그는 등으로 줄을 버티고 서서 물속으로 비스듬히 뻗은 줄과 북서쪽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러면 놈도 죽겠지.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이럴 순 없을 테니까. 하지만 4시간이 지나도록 물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고 묵묵히 먼 바다로 헤엄쳐 가고 있었고 노인은 여전히 줄을 등에 걸친 채 단단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놈이 낚인 게 정오였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고기가 걸리기 전에 밀짚 모자를 푹 눌렀었던 터라 이마가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그는 줄이 확 당겨지지 않게 조심하며 무릎을 꿇고 뱃머리 쪽으로 최대한 기어가 한 손으로 물병을 집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뱃머리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돛대와 돛을 떼어낸 자리에 앉아 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견뎌내려고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육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바나의 불빛을 보고 돌아오면 되니까.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어. 그 전에 놈이 올라올지도 모르지. 안 올라오면 달이 뜰 때 올라오겠지. 그래도 안 올라오면 내일 해 뜰 때 올라올 거야. 난 쥐도 안 났고 힘도 넘쳐. 입에 바늘을 문 건 그놈이야.
근데 무슨 고기가 이렇게 당긴담. 철사줄을 입으로 꽉 다물고 있는 게 틀림없어. 놈을 볼 수만 있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봐서 내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물고기는 밤새도록 방향도 진로도 바꾸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적어도 노인이 별을 보고 판단하기엔 그랬습니다.